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회로이론 기본 강의를 맡은 양진모 강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 회로이론 이제 변리사 시험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회로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공자들이 이제 많이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디자인 보호법인가요? 이제 그거나 저작권법 많이 하는 분위기인데 그 회로이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 이제 강의를 할 때 아예 그냥 기본 강의는 이제 없애고 이제 전공자용으로 해서 조금 이제 컴팩트하게 하는 강의를 그것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까지는 이제 아주 이제 전혀 회로이론 공부한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개설하는 강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공자 분들을 위해서 하는 강의 이렇게 이제 투 트랙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강의에서는 이제 그냥 뭐 일반 물리 정도 지식밖에 없다고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뭐 기초적인 거나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이제 이해 필요한 부분들은 다 하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작년 강의랑 큰 틀에서 보면 차이는 없는데 조금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하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뭐 기존에는 전부 이제 판서로 이렇게 중간중간 했던 부분들을 다 PPT로 이제 해서 넣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회로이론 공부 방법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 회로이론은 거의 수학이랑 그게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꼼꼼하게 이제 풀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눈으로 푸시면 안 되고 이제 항상 이제 식을 세워가지고 이제 답을 내는 연습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계산기 사용이 이제 필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식 쓰고 이제 계산기로 해서 답이 나오는지까지 거기까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좀 이제 막 한동안 공부 안 하시다가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시거나 이렇게 좀 뭐 다른 일 하시다가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처음에 딱 공부하는 거기에 이제 안 잡혀 있어가지고 막 회로 이론 처음에 막 식 쓰고 회로도 그리고 나면 막 진이 빠져가지고 막 더 이상 못 하겠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꾹 누르시고 해서 이제 어떤 그런 좀 끈기를 좀 이제 가지시고 이제 좀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식 세우고 계산기 넣어서 답까지 내야지 된다는 거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익숙해지시면 이제 신기한 게 식 안 세워도 그냥 이렇게 계산기에 바로 타이핑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이거 좀 소홀히 하기 쉬운 건데 이 학습 초반에는 이제 여러 교재를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 교재 하나를 본인에게 맞는 거를 이제 2번 이상 반복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충 이제 볼 때, 이런 비슷한 게 앞에 어디서 나왔다. 이제 그런 것들이 딱 그때그때 이제 떠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에 어디 나왔더라 생각을 하면 앞에 가서 그걸 바로 찾을 수 있는 정도로 그 정도까지는 이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어떤 예제 같은 것들, 요거는 뭐 회로이론 공부할 때 가장 기초에 해당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잘 풀리면 좋은데, 잘 모르겠으면은 해답을 보고 외우시고, 다시 한번 본인이 이제 해답을 안 보고, 이제 연습장에 풀면서 그걸 재현할 수 있는지, 그거를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한 2번, 3번 정도까지는 뭐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부분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수학도 이제 처음에 고등학교 딱 올라갔을 때 보면 다 모르는 것들 투성이잖아요. 그래서 모르면 전부 외워서 풀고 그랬는데 그 방식이 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계산기 사용법 숙지할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예 기본 강의를 듣기 전에 이제 우리 학원에 보면 이제 무료 특강이 있으니까 예, 이제 계산기 요즘은 이거 써요. TI, Nspire, CAS. 이제 컴퓨터 엘지브라 시스템 머리 글자만 딴 건데 이걸로 구입을 하셔야 돼요. 네. 이제 간혹 요 TI-89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뭐 쓰더라도 큰 차이는 없는데 이게 훨씬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좋아요. 액정도 크고 그 다음에 TI-89는 일일이 다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템플릿 팔레트라고 해서 뭐 내가 적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딱 템플릿 팔레트 들어가서 적분 기호 누르면 딱 입력할 수 있게 얘가 딱 창을 띄워줘요.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래끝, 위끝, 폐적분 함수, 적분 변수 딱 써주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 하시면 요 엔스파이어를 사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중에는 계산기 내용은 다 안다고 전제를 하고 이제 수업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이럴 때 어떤 계산기의 명령어가 나오는지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뭐 따로 이제 그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는 할애를 하지 않겠습니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주의가 분산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좀 시간이 또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그 계산기 특강에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계산기 내용은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걸 좀 보고 들으세요. 그래서 일단 그 오늘 이 1회차 강의는 계산기 몰라도 되는데 2회차부터는 계산기가 바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계산기가 준비가 안 됐다 싶으면은 1회차 이제 2회차 강의 들어가기 전까지 계산기 구입하셔가지고 이제 딱 계산기 사용법 보시고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 사용하는 교재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회로 이론에서 이제 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내용이 뭐냐. 일단 기본 이론 편을 가지고 할게요. 그래서 교재가 이제 기본 이론, 중급 이론이 있는데 일단 중급 이론은 그 조금 기본 강의, 기본 이론 편에서 다루기 조금 어려운 주제들 있죠.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회로 이론 시험에서 이제 변리사 시험이랑 기술고시에서 한 번이라도 나왔던 주제들은 일단은 다 이제 담으려고 했습니다.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스 페이지에서는 그 중급 이론 같은 경우는 뭐 다 볼 필요가 뭐 없기도 한데 일단은 뭐 이제 강의 중에는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이론 내용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이제 회로 이론 기초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물리에서 배운 내용을 좀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물리에서 우리가 별 의식하지 않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수동 부호 규정 같은 거. 그 다음에 회로 이론에서 첫 등장하는 거, 델타 Y 변환. 이런 것들 이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그 일반 물리에서 우리가 좀 애매하게 배웠던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 2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회로 해석 기법이 나오는데 이 회로 이론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장이 2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2장은 우리가 이제 직류하고 저항으로만 이루어진 회로를 다루지만 이 2장에서 다루는 이 해석 방법이 회로 전체에 다 적용이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 2장을 모르시면은 뭐 회로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장 부분은 특별히 이제 복습을 바로 하시고 문제도 많이 풀으셔가지고 빨리 이제 몸에 익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들으시면 그 워크북 개념으로 해서 이제 숙제 문제가 한 200 몇십 개 나오는데 그 이제 강의 진도 맞추셔가지고 이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숙제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닐슨 책에서 제가 뽑은 것도 있고 제가 또 만든 것도 있고 또 여러 책에 있는 것들 이제 연습하기에 좋은 것들 제가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이니까 일단 거기 있는 문제를 좀 꾸준히 푸시면 좋고요. 이것도 첫 단계에서는 한 2번 정도 최소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회로 해석 기법은 크게 이 마디전화법, 막로전류법이라는 게 있는데 뭐 용어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배우고 나면 요걸 바탕으로 해서 뭐 태분원 등가회로 최대 전력 전달 조건, 뭐 연산 증폭기 이런 것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다룹니다. 일단 요거 2개가 그 기초가 되어 있어야지 나머지 내용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면 자, 이제 그 3장으로 넘어가서 에너지 저장 소자 및 1, 2차 회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2장에서는 우리가 저항 회로만 이제 살펴봤거든요. 근데 저항은 이제 에너지를 소비만 할 뿐 저장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저장 소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LC. 그러면 일반 물리의 내용을 좀 우리가 리뷰를 해보면 요 코일 같은 경우, 인덕터의 경우는 이 전압전류 관계식이 V는 L,
dt분의 di이고, 콘덴서, 축전기, 커패시터의 경우에는 I equal C dt분의 dV예요. 그러니까 전압전류 관계식이 이렇게 이제 미분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로에 코일이나 축전기가 들어가 있으면 이 VI를 구하기 위해서 방정식을 세우면은 미분 방정식이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미분 방정식 풀이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회로하기 싫어지는데, 이 공학 수학을 보면은 보통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미분 방정식 풀이가 나오는데, 회로에서는 공학 수학에 있는 것 중에서 딱 한 그 유형만 이제 취급을 하니까 그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강의 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 딱히 뭐 미분 방정식 풀이법을 알기 위해서 공학 수학 책을 이렇게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보면은 뭐 시간만 더 걸리고 좀 이렇게 회로와 관련돼서 핵심을 좀 파악할 수 없으니까 그냥 교재 있는 내용 정도로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그 해석법을 배우고 나면 일단은 어떤 회로가 와도 회로를 다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 미분 방정식을 세우거나 뭐 연립 방정식을 세워서 풀 수가 있는데요. 근데 미분 방정식을 이제 실제 손으로 푸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요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미분 방정식을 조금 수월하게 푸는 방법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그거를 회로에 적용해서 푸는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요 4장은 이 정연파 정상 상태 해석이라는 걸 하는데, 여기서 페이저라는 게 도입이 되거든요. 여기서 잠깐 이제 정상 상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이제 풀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complete solution, homogeneous solution, particular solution 이렇게 돼요. 근데 회로에서는 이 homogeneous solution을 이 n으로 써서 natural solution, 그 다음에 particular solution을 인덱스를 f를 써서 이제 forced solutio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고유응답, 강정답이라고 하는데, 이제 4장에서는 이 회로의 어떤 전압원 전류원이 정연파, 상가감수를 걸어 주었을 때 이제 그 미방풀이를 하는 겁니다. 이 정상 상태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얘는 이제 무시하고 그냥 강증답만 남아있는 상태, 요거를 정상 상태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 4장에서는 이 페이저법을 이용해서 어떤 정연파가 들어왔을 때 요 강정답을 이제 미방이 아니라 이제 복소수를 이용해서 푸는 그 방법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 전력 개념을 세분화해요. 그래서 일반 물리에서는 P equal VI 요것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 정연파 정상 상태에서는 이제 전력의 개념이 4개가 나와요. 평균 전력, P 에버리지, 무효 전력, 복소 전력, 피상 전력, 이 4개의 전력이 나옵니다. 요것도 그냥 뭐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가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력 관련 내용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삼상회로. 이제 우리 실생활하고 제일 관련이 깊은 거죠. 이제 전신주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변압기들이 이렇게 이제 있죠. 통이 3개.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렇게 전깃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전깃줄이 3개냐, 뭐 이런 거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선과 선 사이의 전압, 선에 흐르는 전류 이런 것들 배웁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이제 회로 공부하실 때 이 삼상회로 쪽에서 좀 이게 복잡해가지고 막 도중에 좀 막 힘든데, 요것만 넘기시면 그때부터는 편해요. 그래서 5장은 뭐냐면 라플라스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상태에서 미분 방정식을 이용하지 않고 이제 전압 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 회로라고 하는 거를 이제 따로 그려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회로가 있으면 그거를 라플라스 변환시킨 회로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알면은 뭐 굉장히 이제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고 또 재밌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계산기를 쓰기 전에는 일단 방정식 세우고 나서 이 손으로 푸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답이 안 나오면 어디서 틀렸는지 찾아야 되고 막 다시 식 세우고 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계산기를 쓰니까 1시간 동안 풀 수 있는 문제가 단순 계산 문제의 경우에는 막 20문제, 30문제씩 그렇게 돼요. 이제 숙달이 되면. 예전에는 뭐 1시간에 막 6문제, 5문제 이렇게 풀었거든요. 네, 많이 풀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계산기가 있어서 돼요. 특히 이제 라플라스 변환 같은 경우도 뭐 계산기를 쓰니까 굉장히 진도가 잘 나갑니다. 재밌고. 네. 그래서 이제 이 회로를 어떤 해석하는 방법은 이 라플라스 변환까지가 뭐 사실상 끝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라플라스 변환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회로를 이제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는 이런 이제 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전달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해요. 그럼 이 전달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파수응답이라고 하는 요거를 도출을 할 수가 있는데 요것이 이제 필터와 관련된 그 이론적인 이제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로패스 필터, 하이패스 필터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주파수가 낮은 거를 차단하고 뭐 높은 걸 차단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전달함수 주파수응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터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이 유도결합 회로인데 이 유도결합 회로는 이 코일 두 개가 서로 자기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이제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책에 따라서는 이 유도결합 회로를 별도의 그 장으로 분류하지 않고 요 3장에 이제 에너지 저장 소자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 이제 넣어가지고 다루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래서 유도결합 회로를 이렇게 이제 3장에 넣었을 때 조금 문제가 이제 그 회로 이론 초반부에 막 어려운 것들이 다 나오는 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도결합 회로 다루게 되면은 또 이상변압기를 나와야 되는데 또 이상변압기는 일단 그 페이저법에서 또 다뤄야 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유도결합 회로를 그냥 별도 챕터로 이제 분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일반 분리에서 이제 변압기,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 이제 원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제 그게 어디서 도출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겁니다. 자, 그 다음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풀이 해석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페이저법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이제 풀이의 급수와 풀이의 변환이 있는데 이제 주기함수 입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그러니까 요때는 이제 페이저법을 쓰는 거고 풀이의 변환은 이제 비주기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는 건데 요거는 이제 라플라스 변환으로 이제 그 비슷하게 이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 그 9장은 이제 투포트 회로인데요. 뭐 회로 이론에서 조금 이제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하면 이 투포트가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수업 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뭐 원포트, 투포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소자가 있고 이렇게 단자가 이렇게 있죠. 또는 뭐 단자가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요걸 단자라 그래요. 요거를 합해서 포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단자 2개짜리를 이제 원포트 회로라고 하고, 그럼 투포트 회로는 이렇게 단자 2개짜리, 요게 이제 2개가 있는 거죠. 포트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는 거. 요거를 이제 투포트 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투포트 회로는 이 원포트 회로를 이렇게 이제 확장한 건데, 우리가 이제 포트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개념을 도입을 하면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되냐면 이 내부 구조에는 잘 신경을 안 써요. 그게 신경을 안 쓴다기보다 이 회로 내부에 있는 어떤 여러 소자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결국은 이 회로의 특성이
이 단자 전압이랑 단자 전류에 반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로의 특성이 결국은 이 단자 전압 전류의 관계식에 이제 이렇게 반영이 된다고 봐서 요거를 연구하는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접근하는 것이 이 원포트 회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투포트 회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포트가 이제 두 개 있으니까 이 포트 전압, 포트 전류들이 이렇게 변수가 4개가 있죠. 이들 사이의 관계를 연구를 하면 이 회로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포트 회로처럼 어떤 내부 어떤 요소보다는 이 회로가 실제 다른 회로들과 연결되었을 때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이제 거기에 초점을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회로의 내부 구조보다는 이 기능에 초점을 두었다. 그다음 포트 전압 전류가 이 회로의 기능을 반영한다.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회로는 1장부터 이제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회로는 기초인데요. 자, 먼저 일반 물리에서는 이 부분 명확하게 하지 않았는데 이 회로이론의 이제 기본 과정 이걸 볼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어떤 전기 현상, 자기 현상은 이 벡터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학교 1학년 가을 때 보면 이 벡터 캘큘러스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지 이제 전자기학을 이제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맥스웰 방정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식은 세워도 거의 푸는 게 힘들죠. 그래서 그 전자기학 책에 있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대칭성이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만 이제 좀 풀리고, 뭐 나머지는 굉장히 힘듭니다. 조금만 이제 대칭성이 없어도 거의 못 푼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다가 적당한 가정을 해서 조금 이걸 단순화시키면은 이 벡터를 쓸 필요가 없이 그냥 회로이론이라고 하는 이제 대수적 방법만 쓰면 되게끔 단순화됩니다. 그래서 대수적 방법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연립 방정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 방정식 요 정도예요. 근데 미분 방정식도 라플라스 변환을 쓰면 결국 연립 방정식으로 이제 레벨이 다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연립 방정식으로 다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좋으냐면 원래 전자기학에서는 이 공간을 나타내는 변수하고 시간을 나타내는 변수 x, y, z, t 이렇게 4개의 이제 변수가 있는데 회로이론에서는 이 공간적인 요소가 싹 사라져요. 오직 시간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 간단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회로 내에서 이 전기 효과는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순간적으로 전파된다. 이 전기 효과는 그냥 그 전자기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E 필드하고 B 필드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번이 제일 중요해요. 요거는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순간적으로 전파된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시스템 내의 각 소자의 저장 전하량은 항상 0이다. 그러니까 어떤 소자도 그 전하를 저장하지는 못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커패시터는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커패시터가 Q 쿨롱을 저장한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커패시터가 이제 극판이 이제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플러스 극판에는 플러스 Q 쿨롱의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극판에는 마이너스 Q 쿨롱의 전하가 이제 그 모여 있는 이 상태가 이제 Q 쿨롱이 저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플러스 극판, 마이너스 극판에 있는 걸 합하면은 이 R자 전하량, 요건 0이 되는 거죠.
네트 차지가 이게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시스템 내의 각 소자들 간의 자기적 결합은 없다. 이 자기적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그냥 그거예요. 이제 일반 물리에서 보면 이제 코일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전류를 흘려 보내면은 여기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코일 두 개가 인접해 있다고 하면 여기서 발생한 자기장이 여기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이 자기장, 이 코일의 자기장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공간적으로 이렇게 이제 뭔가 이제 그 연결이 되어 있는 코일들 사이에서 상호 간에 자기적인 이제 자기장의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거를 이제 자기적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당연한 걸로 놓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일단 회로 이론 단계에서는 요거는 없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의 예외가 뭐냐? 얘가 있다고 놓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여기서 봤던 유도결합 회로예요. 서로 자기적 결합이 있는 경우. 그래서 일단 기본은 이제 특별히 이제 뭐 자기적 결합이 있다 이런 말이 없으면 이제 자기적 결합이 없다고 이제 보고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기적 결합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우리 해석하는 방법을 이제 7장에서 배웁니다. 자, 그럼 여기 1번. 전기효과는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순간적으로 전파된다. 요거 의미를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사고 실험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제 지구하고 달이 있어요. 근데 지금 지구에 보면 4V짜리 직류 전원이 있고, 그 다음에 달에 1옴짜리 저항이 있는데, 요 지구하고 달 사이에 긴 도선이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1옴의 저항값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지구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조작을 하냐면, T = 0에서 4V 전원을 걸어줘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전압 분배에 의해서 여기 1옴, 1옴이니까 이 달에 있는 저항은 2V가 되겠죠. 그러면 지구에서 이 스위치를 닫았다라고 하는 이 원인이 달까지 전달되려면은 요 거리가 있으니까 요거를 뭐 전자기파가 암만 빨라도 빛보다는 안 빠르니까 요거를 이제 빛의 속도로 이제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달하고 지구 사이 거리가 한 38만이라고 하면 그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잖아요. 그럼 어쨌든 나눠보면은 한 1초 정도는 딜레이가 있는 게 맞습니다. 얘가. 그래서 실제로 여기 달에서는 지구에서 딱 4V를 걸어주게 되면은 한 2초 정도 지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우리가 그 액션을 취했을 때 어떤 전기효과라고 하는 게 발생했을 때는 이 공간적인 거리가 있으니까 그게 전달되기까지는 약간의 이제 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가정을 할 때 이 어떤 신호가 전파되기까지의 시간이 없다는 걸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이 발생하는 즉시 그 효과가 즉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로이론 모델 내에서는 이 상황에서도 T가 0일 때 스위치를 닫는다. 4V를 걸어주면 즉시 달에 있는 저항도 2V가 된다. 이렇게 이제 놓고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해서 이제 가능한지 볼 텐데요. 자, 이게 1차원 파동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X는 이 파1으로부터의 거리. 그 다음 T는 이제 시간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제를 하냐면 여기서 어떤 전기효과, 즉 전자기파의 파장이
이 파원으로부터의 거리, 요거보다 충분히 크다라고 가정을 해요. 즉, 여기서 x라는 거는 그냥 회로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제 마이크를 두고 있으면 이 마이크 자체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 또 여기 있는 여러 전자 장비가 있으면 그 장비의 크기를 x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보다 이 전자기파의 파장이 충분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1차원 파동 방정식에서 이 부분이 0으로 가니까 결국은 이 시간에 관한 함수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제가 x라고 쓴 거는 이 회로의 어떤 물리적인 크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들은 여기 전원에서 발생하는 어떤 전기효과, 전자기파의 파장이 이 x보다 충분히 크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거의 이제 그 회로 모든 부분에서 요 진폭이 같다라고 이제 전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로 이론에서 실질적으로 이 람다분의 x를 0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이 람다분의 x가 10분의 1, 0.1보다 작으면은 이렇게 이제 근사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로의 물리적 크기보다 이 전자기파의 파장이 한 10배 정도 더 크면은 이제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어떻게 되냐면 이 회로 이론에서는 실제 전기 효과가 이제 즉각 순간적으로 다 회로 구석구석까지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 소자의 길이라든지 어떤 그런 물리적으로 뭐 거리가 얼마가 되어 있는지 이런 X에 관한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집중 정수 회로라고 해요. 즉, 이 전기 효과가 순간적으로 이 회로 모든 곳에 전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전원이나 회로의 모든 소자가 하나로 딱 뭉쳐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전원이 변하는 즉시 효과가 이 각 소자에 그대로 이제 전달된다. 그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걸 집중 정수회로라고 한다. 그래서 회로 이론에서는 어떤 공간적인 요소는 무시할 수 있고 이제 시간만 이제 고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약간 여담인데요. 이제 그 뭐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이제 중력에 관한 이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으면 이제 뉴턴 생각에 의해서는 이 태양이랑 지구가 떨어져 있지만 이 중력을 항상 즉시 받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태양이 딱 없어지면 그 즉시 지구가 이제 요 공전 궤도에서 이탈해가지고 날아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 이론에 의하면은 이 빛보다 빠른 건 없으니까 태양이 갑자기 사라져도 이 태양이 사라졌다는 그 신호가 지구까지 도달하기까지 뭐 8분 몇 초가 걸린대요. 그럼 이제 지구는 이 신호가 도달하기 전까지 8분 동안은 그대로 이제 공전궤도 운동을 하다가 딱 도달하는 순간 이제 궤도를 이탈하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회로에서는 이제 뉴턴 역학처럼 그걸 생각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주요 단위 및 10의 거듭제곱이 있는데 이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이제 그 단위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뭐 다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단 사람 이름에서 비롯된 거는 이제 대문자로 이제 써야 됩니다. 첫 글자를. 그래서 주로 이제 헤르츠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교재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틀린 거고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의 거듭제곱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메가부터 피코까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킬로, 메가, 마이크로, 나노, 피코. 요거 다 아셔야 됩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전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류라는 거는 뭐 정의 자체가 I 이꼴 dt분의 dq죠. 그래서 요거 이제 단위 시간당 전하량의 변화율, 요거를 전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전류는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떤 소자가 있고 단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화살표 가지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A 단자에서 B 단자로 I 암페어가 흐른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동일하게 이제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이 전류 방향을 바꿨어요. 바꾸는 대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써도 돼요. 즉 이 말은 B 단자에서 A 단자로 마이너스 A 암페어가 흐른다. 이렇게 말해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반 물리에서는 무조건 전류 전압이 양수값으로 되도록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훈련을 했었는데, 또 회로 이론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이런 표현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더 수학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끔 어떤 질문 하시냐면, 지금 여기는 이제 이 소자에서 나오는 전류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는 뭐냐? 얘도 I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키르호프 법칙 가지고 이제 쓸 수 있는데, 처음에 조금 납득이 안 되시더라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을 보겠습니다.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장 내의 점 A에서 점 B까지 Q 쿨롱의 전압을 옮기는데 필요한 일, 이걸 W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기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B라고 하는 점이 있고 A라는 점이 있는데, 미리 이런 경로를 잡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Q 쿨롱의 전하를 여기로 옮길 때, 그때 이제 에너지가 W 이꼴 FQ 이렇게 이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Q를 이 DQ만큼 증가시켰을 때 이 에너지가 DW만큼 증가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때 이 단위 전하량에 대한 요 일의 변화율을 전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전압에 관해서는 이해를 하실 때 우리가 위치 에너지 개념으로 보시면은 제일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압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이제 단자가 있으면 이제 단자가 높은, 이제 전압이 높은 쪽에 플러스, 낮은 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즉 기준이 되는 쪽을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 A 단자가 B 단자보다 V볼트 전압이 높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단자의 극성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A 쪽에 마이너스, B 쪽을 플러스로 두는 거죠. 즉 A를 이제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B 단자가 A 단자보다 마이너스 V볼트 전압이 높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뭐 아니면 이제 여기 이 그림에서는 이제 B가 A보다 V만큼 낮다. 이 그림에서는 A가 B보다 마이너스 V만큼 낮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전류의 경우도 그렇고, 이 전압의 경우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전압 전류의 어떤 방향, 극성을 따질 때 어떻게 하냐는 거냐면,
이 전류의 방향과 크기, 전압의 극성과 크기는 그냥 형식적으로, 수학적으로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이 10kg 증가했다. 이 말은 체중이 마이너스 10kg 감소했다. 우리가 말장난처럼 할 때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나이를 한 살 먹었다. 마이너스 한 살 이제 뭐 줄었다.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요건 수학적으로 처리할 때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근데 실제 우리가 답을 할 때가 있어요. 실제적인 극성 방향을 답하는 크기가 양수가 되도록 한 다음 답한다. 그러니까 누가 물어봐요, 저한테. 너 몸무게 얼마나 쪘냐?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 10kg 감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만 10kg 쪘으면은 그대로 10kg 쪘다라고 양수값으로 놓고 써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제 1kg가 빠졌다 그러면 1kg 빠졌다고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1kg 찐 걸 가지고 뭐 마이너스 1kg 빠졌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kg 늘었다고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회로에서는 이렇게 전압전류 크기 극성할 때는 이렇게 좀 수학적으로 형식적으로 접근해서 조금 이제 융통성 있게 계산을 합니다. 근데 답을 할 때는 양수가 되도록 한 다음 답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6페이지에 이거 없는 내용인데 이 전압 강화, 전압 상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회로 내 어느 소자의 전압 극성이 플러스인 단자에서 마이너스인 단자로 이동하는 경우, 요거 전압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A, B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A에서 B로 갈 때 이게 전압이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5V만큼. 그 다음에 전압 상승은 이제 전압 극성이 마이너스인 쪽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건 이제 전압 상승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압 상승, 전압 강화도 여기 값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이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가냐, 요 극성을 가지고 일단 이제 형식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요거예요. 자, 지금 A 단자, B 단자가 여기 5V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5V만큼 전압 강하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갔어요. 그럼 요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5V만큼 전압 상승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보세요. 지금 AB 단자의 극성을 바꾸고 여기 마이너스 5V로 바꿨어요. 그럼 이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쨌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마이너스 5V 전압 상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얘는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전압 강화. 그 크기가 마이너스 5죠. 얘는 마이너스 5V만큼 전압 강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제 뭐 극성을 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판단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력 보겠습니다. 여기 전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파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반 물리에서 요건 우리가 일률이라고 해요. 일률. 에너지가 있으면은 에너지의 변화량 dT분의 dE. 요거 이제 일률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전력 요거는 dT분의 dW인데 요거를 이제 아까 dQ를 나눠주고 dQ를 곱해보면요. 자, 보세요. dQ분의 dW는 V가 되고 dT분의 dQ는 전류의 정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P = VI가 나왔습니다. 단위는 와트예요. 사람 이름이니까 대문자.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 넘어가면 요거는 그냥 가끔 질문이 많이 와서 그냥 회로 초반부에 제가 이제 집어넣은 부분인데요.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나오는 전류 I는 전부
관습 전류예요. 이 관습이란 말은 뭐냐면 이제 전류에 관한 두 가지 이해 방식하고 관련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전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인류가 알았을 때, 예를 들어서 건전지가 있고 전구가 있어, 전구에 불이 들어와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 건전지의 플러스 단자에서 플러스의 입자가 이렇게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게 좀 직관에 맞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실험적으로 이게 아닌 것 같은 내용들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가 이겼냐면 이 방식이 이겼어요. 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 플러스 입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좀 거짓말 같지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단자에서 마이너스 입자가 나와, 전자가 나와서 플러스 쪽으로 들어간다. 두 번 꼬아서 생각하는 건데, 이게 이제 실제로 맞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맞기는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좀 복잡해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로 이론에서는 이게 맞지만 그냥 이게 직관적으로 이제 생각하기 편하니까 그냥 이 방법을,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로 이론에서는 우리가 전류라고 할 때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어떤 전기 현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관습 전류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 나왔어요. 수동부 규정. 요거는 이제 처음에 잘 잡아주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회로 이론 강의를 하다가 질문을 받는데, 거의 이 초반부에서 질문 받는 것들의 거의 거짓말하면 한 8할, 9할 정도는 이 수동부 규정, 요 부분 정확하게 정리 안 해서 그 질문을 많이 하세요.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요거는 그 수동부 규정, 뭐 규약이라고 하기도 한데, 요거예요. 패시브 사인 컨벤션. 이렇게 돼요. 자, 일단 이 수동부 규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소자의 전압 극성 전류 방향을 우리가 이제 부여를 하는데, 그 부여하는 기준에 관한 것을 이제 수동부 규정이라고 해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소자가 하나 있습니다. A 단자, B 단자가 있고 소자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전압 V볼트를 이제 부여할 때 극성이 A 단자 쪽을 플러스로 잡는 게 있고 B 단자를 플러스로 잡는 게 있어요. 부여하는 건 우리 사람 마음이죠. 그 다음에 전류도 A에서 B로 흐르거나 B에서 A로 흐르거나 두 가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소자가 있을 때 전압의 극성을 부여하는 경우의 수가 2개, 전류의 방향을 부여하는 경우의 수가 2개니까 보시기 총 4가지 경우가 나와 있어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크게 이제 다시 2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전류가 흐르는 게 전압이 플러스인 쪽으로 들어가냐, 마이너스인 쪽으로 들어가냐, 그걸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첫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거, 요거는 전류가 죄송합니다. 전압이 플러스인 단자 쪽으로 들어가서 마이너스인 쪽으로 나오는 거죠. 요거는 전압이 마이너스인 단자로 들어가서 플러스인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좀 전에 살펴본 전압 상승, 전압 강화 개념에 보면요. 자, 보세요. 전류가 흐를 때 요거는 전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죠. 전압 강화가 일어나죠. 얘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전압 강화가 일어나요. 이렇게 어떤 소자의 전압 전류를 잡을 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전압이 낮아지는, 전압 강화가 되도록 잡은 거, 요거를 수동부 규정에 부합하는 전압 전류의 표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2개는 수동부 규정에 어긋나게 이 전압 전류 극성 방향을 잡은 겁니다.
자, 그럼 수동 부호 규정이 왜 중요하냐?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데요. 먼저 이 수동 부호 규정과 전력의 관계를 보시면요. 자, 우리가 일반 물리에서는 이거 생각을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전력 값만 구하고 거의 넘어갔는데 중요한 거는 이 전력을 어떤 소자가 공급하는지 외부에서 받는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전력이라고 하는 건 돈이니까 내가 전력을 공급했으면 돈을 받아야 되는 거고 내가 전력을 소비했으면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력을 구했을 때 회로에서는 단지 값만 쓰지 않고 실제 그거 전력을 이 회로 소자가 만들어내는지 아니면 소비한 건지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이 기준은요. 자, 어떤 소자의 전압 전류가 수동 부호 규정을 만족시키는 경우 이때 P = VI 값은 해당 소자가 흡수하는 전력. 요거는 뭐 일반 물리적으로 이렇게 뭐 하는 것보다 그냥 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P = VI 값이 얘는 이제 흡수가 이제 디폴트가 된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VI가 수동부호 규정에 어긋나게 돼 있으니까 이때 P = VI를 구하는 경우에는 얘가 이제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시키는 전압 전류에 대해서 P = VI가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부호를 제거한 것이 해당 소자가 공급하는 전력인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P가 그러니까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시키는 VI에 대해서 P = VI를 구했는데 마이너스 3W가 나왔어요. 그럼 VI가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시키니까 얘는 이 흡수하는 전력이죠. 근데 이거 마이너스를 떼버리면 실제로는 3W를 외부로 공급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수동부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RLC 소자의 전압전류 관계식, 요거랑 관련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V는 RI, 이 오음의 법칙이죠. V는 L, dT분의 DI, I는 C, dT분의 dV. 요건 이제 RLC의 전압전류 관계식인데 중요한 거는 이때 V와 I가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시키는 전제하에 이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거 일반 물리에서 우리가 거의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식을 세울 때 이제 항상 좀 우리가 의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VI를 잡았는데 이 VI가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느냐 그거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기 3ohm이 있고 1A가 이렇게 이제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얼마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 물리에는 그냥 V는 RI니까 3V 이렇게 이제 썼거든요. 그럼 극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이야기하면 좀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거 같기도 하고 뭐 이거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V = RI는 이 V와 I가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한다는 전제하에 성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일단 전류가 이렇게 방향이 잡혀 있잖아요. 그럼 전압은 극성이 이렇게 일단 잡혀야 돼요. 그때 3V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항 R이 있는데 자, 보세요. 이 V의 극성에 대해서 전류가 마이너스로 들어가잖아요. 이때 VI는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V는 RI 쓰면 틀린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V하고 I가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도록 세팅한 다음에 식을 써야 돼요. 첫 번째 옵션은 전류 방향을 바꾸면서 마이너스를 붙이거나 두 번째는 전압 극성을 바꾸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죠. 그래서 이 첫 번째의 경우는 V는 마이너스 RI가 되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V는 RI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결론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비단 저항뿐만 아니라 LC에도 그대로 이제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인데요. 그 동영상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잠깐 멈추시고 좀 풀어보신 다음에 답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강의 중에 다루는 예제들은 제가 특별한 말씀 드리지 않더라도 일시 정지하신 다음에 본인이 풀어보시고 이제 해설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 문제 1번 보시면 요 4개의 소자 중에서 전압 전류가 수동 부호 규정에 따라 표시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A를 보면은 이 IA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죠. 얘는 수동 부호 규정을 만족을 해요. 근데 B를 보시면은 이 전류가 VB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얘는 수동 부호 규정 만족하지 않죠. C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만족하지 않고 D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4개의 소자 중에서 전압 전류가 수동 부호 규정에 따라 표시된 것은 A하고 D가 됩니다. 자, 2번. 회로에서 실제 발생하는 총 전력은 얼마인가? 이 실제라는 말이 중요해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따져볼게요. 자, 요때 PA는 얼마냐? 마이너스 20W다. 그럼 얘가 흡수냐 공급이냐?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니까 얘는 흡수 전력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B는 어떻게 되느냐? 3W. 근데 B는 수동부 규정에 어긋나니까 얘는 실제로 이걸 공급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C 소자를 보면은 마이너스 8W죠. 그럼 얘도 수동부 규정에 어긋나니까 얘는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D 소자를 보면은 15W. 얘는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니까 얘는 흡수가 됩니다. 자, 근데 답을 할 때 실제 발생하는 거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는 마이너스 부를 떼주면서 현실에 맞게 고쳐줘야 돼요. 그럼 얘는 20W를 얘는 공급하는 거고요. 얘는 8W를 흡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중에서 실제 발생하는 공급하는 총 전력은 이 흡수되게 돼버리면은 공급이죠. 그래서 20하고 3 더해서 23W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전력 보존 법칙에 의해서 실제 흡수되는 전력은 8, 15 더하면 23W가 돼서 이제 전력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1장에서는 이 수동부 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잠깐 이제 쉬었다가 뒤에 이상적인 전원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